미국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중국에서 발생한 돼지독감 바이러스를 주시하고 있다며 이 바이러스가 2009년에 발생한 신종플루나 19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제 및 금융 전문 TV 채널 CNBC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미국의 최고 감염병 전문가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과학자들이 지포, EA-H1N1, 줄여서 지포라고 부르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아직 인간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큰 변이 능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돼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의 기원을 두고 있는 2009년에 발생한 H1N1 바이러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많은 독감 바이러스의 특징을 남기고 있을 만큼 1918년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던 당시엔 바이러스를 분리, 보존하는 기술이 없어서 원인을 오랫동안 밝힐 수 없었지만 2005년에 과학자들이 알래스카에 묻힌 한 여성의 폐조직에서 이 바이러스를 찾아내 분리해서 재생하는 데 성공하게 됐고 그 결과 이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A형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참고로 2009년에 있었던 H1N1 신종플루는 2009년 4월 멕시코에서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최소 7억 명이 감염됐는데 미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5만 1,700명에서 57만 5,400명이 이 바이러스로 사망했으며 아직도 다양한 계절성 독감 바이러스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2009년처럼 또 다른 신종플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아직 검사 단계다.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달 29일에 중국 농업과학원 산하 중국 농업대학의 과학자들과 영국 노팅엄 대학의 퀸조우 첸 교수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부에 실린 논문을 통해 중국의 돼지 농장에서 독감 바이러스 지포 EA-H1N1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금 같은 신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또 다른 전염병이 세계에 번질까 우려를 안겨주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좀 다행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전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K방역, 그러니까 국민들의 건강을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해 온 정성을 쏟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부의 노력이 전 세계 언론과 각국의 지도자들까지 칭찬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잠시 잊어버리고 있는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워낙에 강력하고 확산 속도가 빨라서 그렇지 아니 몇 달 전만 해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유럽에서나 유행하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시아로 본격 유입되던 때가 작년 2018년 8월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종 바이러스처럼 옆나라 중국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오더니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치사율 100%의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어서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각종 방역당국에 팽배했었지만 결국엔 돼지열병 확산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몽골 그리고 캄보디아를 넘어 라오스를 거쳐서 북한까지 넘어갔고 결국엔 우리나라에도 지난해 9월 16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국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경기 파주시에 있는 번식용 돼지 농장에서 첫 사례가 나온 후에 추가 확진 사례가 속출했는데 그 당시에 돼지열병이 퍼지는 연결고리가 아주 명확했었다면 초기에 차단하는 일이 더 쉬웠었겠지만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7차 확진 사례인 인천 강화군 성모도에 있는 돼지 농장같이
역학적 연결고리가 없는 사례가 확인됐을 정도로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도 어려울 만큼 우리 방역당국과 국민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비무장지대에서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나오게 되며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방역당국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아주 전례가 없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방법을 들고 나왔는데, 돼지열병이 발병한 농장과 역학적으로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125개 농장의 65,557마리의 돼지들을 정부에서 모두 사들였고, 그리고 예방적 살처분을 했던 38만 963마리를 포함해 남방 한계선 10km 이내에 있는 사육 돼지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남방 한계선 10km 내에 있는 해당 지역을 완전히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많은 비판도 나왔었지만 하지만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난해 10월 9일 14차 확진이 발생한 이후 더 이상 농장에서 기르는 사육돼지 발병은 뚝 끊겨버린 상황입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첫 발병한 후 고작 23일 만에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했고, 지금까지 8개월이 넘도록 추가 발병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와 유럽을 비교해보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대단한지 완전 다른 나라들과 비교 불가할 정도로 엄청난 방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참고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는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던 시기에 포르투갈은 무려 40년,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그보다 조금 짧은 35년이 지나서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확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은 아직도 산발적인 발병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고, 심지어 중국에서는 올해에만 13건의 사육돼지 농장에서 발병하는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남방 한계선 10km 내에 있는 해당 지역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살처분한 이후 다른 각종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돼지열병이 발병한 이후 전파 우려가 있는 축산농가의 차량들 이동을 극단적일 만큼 아주 철저히 제한해버렸고, 그리고 또 야생 멧돼지의 적극적인 포획 조치도 가동해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DMZ 일대의 항공 방제나 사육돼지 농장의 잔반 급여 금지 등 전반적인 방역 작업까지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우리 정부는 신속한 방역과 철저한 제한 조치를 통해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왔는데, 첫째는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켰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배나 뛰어 올랐지만 한국은 지금까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를 본 축산 농가들의 지급해야 할 보상금까지 줄일 수 있었는데, 러시아의 경우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보상금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2조에서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721억 원의 보상금으로 마무리된 상황일 정도로 정말 대한민국 정부의 방어 능력, 필요한 인원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진두지휘도 아주 잘하고 있으니 칭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져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IMF나 OECD에서도 인정할 만큼 가장 빠르게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들을 알면 할수록 문재인 대통령 정말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과의 경제전쟁 이후 일본 정부와 관광업계는 관광정책과 전략이 다 꼬여버렸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도 일본 경제에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늘었는데 그 돈을 다시 중국인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그 최근 조사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2018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3,119만 명입니다. 중국인은 27%를 차지하는 838만 명이고요. 그런데 여행 소비액 증가를 조사해보니 전년 대비 여행객 수는 8.7% 늘어났는데 소비는 2.3%밖에 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일본 정부는 조사에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그 원인은 중국인 관광객에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에 들어서서 중국이 단체 관광객의 해외여행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전 세계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로 들썩였습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 여행사들이 중국 단체 관광객들을 받지 않게 되었는데 문제는 중국이 요구하는 관광 요금이 터무니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쿄와 오사카를 4박 5일로 투어하면 20만엔, 약 21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일본 여행사의 입장인데 중국에서는 3분의 1 가격인 7만 5천엔, 약 80만원으로 맞춰달라는 거죠. 뭐 말도 안 되니까 일본 여행사들은 다 포기해버렸답니다. 그러면서 그걸 중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들이 그냥 싹 다 쓸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국인 여행사는 어떻게 이익을 취하느냐? 다 아시는 것처럼 특정 면세점이나 상점에 가서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인들은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주변인들에게 선물을 돌리면서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일본인들은 몰랐던 거죠. 물론 이때도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이 최우선 방문지가 되는 거고요. 말도 잘 통하니까 수수료 문제도 뭐 이심전심일 테니까요. 결국 조사를 해보니 중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에 가서 단체 중국인들이 폭풍 구매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로달러 투어리스트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 2016년 중국 정부에서 무분별한 단체 관광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엄격하게 검사하고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특정 면세점에 몰려다니는 저가 여행 패키지가 줄어들고 개인 관광객이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이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 좋은 호텔을 구비하기 시작합니다. 러브 호텔 등을 국가 보조금으로 소규모 비즈니스 호텔로 증개축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일본 거주 중국인들이 불법 민박을 시작했습니다. 개인 관광객들이 가격이 저렴한 호텔을 개별적으로 알아보게 되니까 도쿄 근교의 아파트를 몇 개 빌려서 민박 사업을 한 거죠. 최저 2박을 기준으로 하루에 800위안, 약 13만원에 제공했습니다. 일본은 민박법이 있어서 181수의 영업일수 제한이 있는데 제일 중국인이 하는 무등록 불법 민박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인터넷상에서 중국인 관광객과 사전 예약과 결제를 해버리는 거죠. 또 일본이 골치 아파하는 것이 하얀색 번호판을 가진 불법 택시, 시로타쿠입니다. 일본은 자동차 운송업을 하는 택시 등은 녹색 번호판, 승용차는 하얀색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자연히 불법 영업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되고 관광객까지 처벌을 받아서 재입국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중국의 배차 앱을 이용해 이미 예약과 결제를 완료한 상태에서 일본 입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막상 단속이 되어도 친척이다, 친구다, 지인이다 하면 대책이 없다는 거죠. 오사카에만 해도 중국 불법 영업 차량이 100여 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네요. 이러한 문제가 한국이나 대만에도 있기도 하지만 유독 일본에서 심각한 이유는 일본이 교통이나 숙식비와 물가가 많이 비싸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일본이 신용카드 사용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소규모 상점이나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해야 하다 보니 더 편리한 사전 결제와 페이 등을 사용해서 몸만 오는 거죠. 중국에서 이미 알리페이로 중국인이 운영하는 민박과 택시를 모두 앱에서 예약과 결제를 하고 몸만 오면 되는 상황인데 일본에서는 잔돈을 잔뜩 준비해놓고 세워라 내워라 거슬러줄 생각을 하고 있으니 서로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2011년 방일 관광객이 622만 명에서 몇 년 만에 3,10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인들이 저가 항공기로 삿포로, 후쿠오카, 대마도 등 지방 도시로 갑자기 몰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도시마다 한국인들이 관광 인프라를 다 만들어 놓고 경제를 활성화시킨 건데 그 고마움을 모르고 중국인들이 몰려오면 된다 라고 큰 소리를 치다가 왕서방에게 계속 당하고 있는 꼴입니다. 일본 머리 꼭대기에 있는 중국인들도 대단하고
한국의 고마움을 모르는 일본의 어리석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